설마 아니겠지. 우리 성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 폭설이 쏟아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만석은 알감자가 든 종이컵을 들고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만석을 휴게소에 버려두고 출발해버렸습니다. 여보, 독하게 마음먹어. 아버님 요양원 보낼 돈이면 우리 미국 정착금으로 쓸 수 있어. 아들 부부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있던 10살 아들의 한마디에 부부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다시 차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고속도로 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덮어버릴 듯 거센 폭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지는 차 안. 히터에 더운 바람이 돌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바깥의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은 75의 노인, 한만석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귀는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김세아의 아주 작은 속삭임까지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독하게 마음먹어. 아버님 요양원 보낼 돈이면 우리 미국 정착금으로 쓸 수 있어. 그리고 미국까지 같이 가면 그 비싼 의료비 감당 못해. 쓸모없는 건 다 버려야 해. 그래야 우리 세 식구가 살아. 이게 답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만석의 거친 손이 바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죠. 지난 1박 2일간의 동해안 가족여행. 비록 돈이 없어 비싼 회 한 접시 못 먹고 낡은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휴게소 우동으로 끼니를 때운 소박한 여행이었지만 만석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아들,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지훈이와 함께 바다를 보며 걸었던 그 시간이 그에게는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했던 여행의 끝자락에서 며느리는 자신을 쓸모없는 짐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사업부도로 벼랑 끝에 몰려 마지막 탈출구로 미국 이민을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차마 늙은 아버지에게 그 말을 꺼내지 못해 홀로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을 만석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만석은 조용히 자신의 낡은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거친 손가락 끝에 빳빳한 종이봉투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경기도 야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쓸모없는 맹지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신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보상금 통지서였죠. 무려 500억이었어요. 만석은 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성훈아, 말 안 해도 안다. 오죽 힘들고 벼랑 끝에 몰렸으면 이 늙은 아비를 두고 이민 갈 생각을 했겠느냐. 애비가 미안하다.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석은 아들을 원망하기는커녕 혼자서 괴로워했을 아들이 안쓰러워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품속의 봉투를 마치 아들의 손을 잡듯 더욱 꽉 쥐었어요. 재킷 안쪽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이거면 된다. 이 500억이면 내 빚도 다 갚고 굳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으로 이민 가지 않아도 우리 가족 다 같이 오순도순 모여 살 수 있어. 집에 가자마자 이것부터 너의 손에 쥐어주마. 그러면 우리 아들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만석의 가슴은 곧 펼쳐질 희망찬 미래로 벅차올랐습니다.
어서 빨리 이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고속도로 휴게소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차창 밖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만석이 차에서 내리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들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죠. 성훈아, 많이 힘들지? 애비가 짐이 되어서 참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곧. 아버님, 화장실 급하시면 얼른 다녀오세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만석이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 세아가 짜증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의 차 문을 신경질적으로 열더니 10살배기 아들 지훈의 손을 잡아 끌고는 화장실 쪽으로 허둥지둥 뛰어갔죠. 차가운 눈바람이 열린 문을 통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운전석에서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앞만 보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아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거든요. 만석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오마. 아까 너 아침도 잘 못 먹던데 올 때 뜨끈한 알감자라도 좀 사올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매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알감자를 사서 품에 안겨줄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만석이 매점 앞줄에 서서 막 지갑을 꺼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화장실을 다녀온 며느리 세아가 미친 듯이 달려와 차에 타더니 운전석 쪽을 발로 툭툭 차며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출발해. 성훈의 눈동자가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매점 앞에서 알감자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맞으며 지갑을 뒤적이는 아버지. 성훈의 손이 핸들 위에서 파르르 떨렸죠. 뭐하고 있어? 밟아. 빨리 밟으란 말이야. 아내의 도끼 어린 고함 소리에 성훈은 결국 눈을 질끈 감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의 엔진이 거칠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빠, 왜 할아버지랑 같이 안 가는 거야? 할아버지 아직 안 오셨어. 뒷좌석에서 영문을 모르는 손자 지훈이 창문을 두드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재빨리 뒤로 몸을 돌려 아이의 입을 억세게 틀어막았죠. 지훈아, 조용히 해. 우리는 이제 미국 가서 살 거야.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가실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아이의 울먹이는 소리는 매정한 엔진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방금 막 따끈한 알감자 꼬치가 든 종이컵을 받아든 만석은 등 뒤에서 익숙한 차에 시동 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칠게 눈밭을 긁으며 멀어지는 바퀴 소리. 그 순간 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두려운 생각이 스치면서 그는 머리를 맞은 듯 멍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우리 성훈이가 그럴 리가 없지. 아닐 거야. 만석은 알감자가 든 종이컵을 든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자의 온기가 무색하게 그의 등줄기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겨우 용기를 내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휴게소 주차장 아들 차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낡은 세단은 휴게소 출구를 빠져나가 저 멀리 거센 눈보라 속으로 까마득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브레이크 등마저 눈발에 가려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려워하던 현실을 진짜로 마주하자
숨이 턱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졌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머리칼을 흩트려 놓았고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그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재킷 안주머니 속에는 아들의 빚을 한 번에 갚아주고 새 식구를 구원해줄 500억 원의 땅 문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하나면 좋겠던 늙은 아버지는 그 문서를 꺼내 보이지도 못한 채 휴게소 한가운데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만석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알감자 종이컵이 눈밭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노란 알감자들이 차가운 진흙탕 눈 위로 굴러떨어졌죠. 지나가던 누군가의 발길질에 차인 알감자는 근처 쓰레기통 구석으로 초라하게 처박혔어요. 휴게소 관리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만석은 차가 떠난 텅 빈 도로의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달리는 차 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성운 부부의 등 뒤에는 10살 손자 지훈이가 차창 너머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날의 끔찍한 기억이 어린아이의 두 눈에 어떻게 새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어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지 부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의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불과 3일 전이었죠. 그날따라 낡은 연립주택의 거실에는 유독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차가웠고 벽지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집의 생활 소음조차 오늘따라 거슬리게 들려왔거든요. 식탁 위에는 채 먹다 만 밥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누구 하나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들 성운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날이었거든요. 여보, 내일까지야. 브로커 케빈 장이 내일까지 잔금 5억을 입금하지 않으면 미국 비자 수속은 다 취소된다고 했어. 빨리 잔금 구해야 해. 며느리 세아의 볼멘 소리가 좁은 거실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 이민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당장 손에 쥔 돈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성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만 내쉬었죠. 서로를 탓하며 점점 언성을 높이는 아들 내외의 싸움 소리는 얇은 방문을 넘어 건넌방에 홀로 앉아있던 늙은 아버지 만석의 귀에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만석은 무릎을 감싸 안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처진 어깨가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여러 겹의 비닐과 보자기에 소중하게 쌓여 있던 누렇게 바랜 종이봉투 하나였죠. 달칵 건넌방 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의 싸움이 잠시 멈췄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부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되어 빛바랜 종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성훈아,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되겠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경기도 야산 땅 문서인데. 아버님, 지금 장난하세요? 며느리 세아가 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서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죠. 그린벨트로 묶인 그딴 맹지를 도대체 누가 사요? 팔리지도 않는 땅, 매년 세금만 나온다고요. 제발 아버님은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그게 저희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아의 도끼품은 눈빛에 만석은 어깨를 움츠렸어요. 거실 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낡은 땅 문서가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버지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었죠.
아버님, 지난번에도 관리비 고지서 잘 못 보셔서 이중 납부하게 만드셨잖아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그거 치매 증상이에요. 제발 나서지 말고 계세요. 며느리는 대놓고 만석을 치매 노인 취급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만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문서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그 낡은 봉투 안에는 무려 500억 원짜리 신도시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가 같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진실을 꿈에도 몰랐던 며느리 세아는 씩씩거리며 만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언젠가 아들이 진정 필요로 할 때 이 희망을 다시 쥐어주리라 다짐하며 낡은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의 문서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만석은 어두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자 30년 전 일찍 병으로 떠나보낸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병세가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아내가 떠난 후 만석은 서툰 솜씨로 밥을 차리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던 것은 살짝 탄 계란말이가 전부였죠. 하지만 어린 성우는 단 한 번도 반찬 투정을 하지 않고 그 탄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만석은 좁은 골목 어귀에서 작은 서예 학원을 운영하며 손에 먹물이 빠질 날 없이 붓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힘들게 키운 아들이었지만 늙고 병든 지금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서글퍼졌습니다. 지금 아들이 겪고 있는 저 막막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만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늦은 밤 거실에서는 다시 낮고 은밀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세아가 남편 성훈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미국 가면 아버님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려고 모아둔 보증금 있잖아. 그거라도 빼서 합치면 브로커 잔금 맞출 수 있어. 일단 그걸 주자. 성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떡하고? 그 돈 없으면 아버지는 갈 곳이 없잖아. 어떡하긴. 일단 우리가 살아야 아버님도 나중에 모셔갈 거 아니야. 지금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아버님 문제는. 그거는 차차 생각해보자고. 차차 생각해보자는 며느리의 그 말은 결국 아버지를 버리자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죠.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성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침묵 끝에 결국 성훈의 체념 섞인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성훈이 만석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듯한 몸짓이었죠. 아버지, 저랑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동안 해보고 싶으셨던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만석은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너랑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게 늘 마음에 걸리더구나. 시원한 바다라도 한번 같이 보고 싶네. 허허. 성우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여행 가요. 우리 제대로 가족여행 가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만석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며칠 전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온 가족이 다 함께 떠나는 첫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일 뒤 아들 부부의 속마음도 까맣게 모른 채 드디어 바다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만석은 안주머니에 묵직한 땅 문서를 조심스레 매만지며 오랜만에 나들이에 아이처럼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겉보기에는 화목한 효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소리만이 건조하게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만석은 오랜만에 나들이에 아이처럼 들떠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성훈아, 날씨가 참 좋구나. 애비가 시원한 바다를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너희들하고 이렇게 나오니 참 좋네. 만석은 잔뜩 신이 나서 말을 걸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성우는 긴장한 듯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단답형으로만 대꾸했었죠. 백미러로 힐끗 보이는 아버지를 차마 마주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만석도 아들네 형편이 어렵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이 요양원에 보내질 거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고 또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목적지가 요양원도 아닌 눈보라치는 고속도로 휴게소 한복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 만석은 휴게소 주차장 한 구석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눈은 어느새 그의 낡은 재킷과 하얀 머리카락 위에 소복하게 쌓여갔습니다. 만석은 그저 멍하니 아들의 차가 사라진 고속도로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몇 시간째 이러고 계세요? 날도 추운데 이러다 얼어 죽어요. 야간 순찰을 돌던 휴게소 관리인이 덜덜 떨고 있는 만석을 발견하고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관리인은 만석의 꽁꽁 언 손을 비벼주며 물었어요. 일행 없으세요? 댁이 어디세요? 전화번호 기억 안 나세요? 자녀분 이름이라도 좀 대보세요. 그 순간 만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아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뿐인 내 아들 성훈이가 존속유기죄라는 무서운 죄목으로 경찰에 잡혀가 감옥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석은 꽁꽁 얼어붙은 입술을 굳게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초점 없는 슬픈 눈으로 고개만 가로저으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인은 그런 만석의 반응을 보고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아이고, 눈빛이 텅 비신 게 치매 어르신이네. 길을 잃고 완전히 넋이 나가셨어. 이 날씨에 밖에서 큰일 나겠네. 결국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매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길을 잃고 배회 중인데 보호자 연락처를 전혀 모르니 인계에 가라는 내용이었죠. 만석은 멀리서 애처롭게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품속에 500억 땅 문서가 든 안주머니를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성훈아, 차라리 내가 기억을 잃은 치매 노인이 되겠다. 넌 너의 길을 가거라. 행복하거라. 만석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뺨을 적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마저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바보 같고도 숭고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버지를 차가운 눈밭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 부부. 그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건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며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부부는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빼고 남은 가재도구마저 헐값에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중고 가구상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새아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내일 미국 가서 새 인생 살 건데. 이런 헌 가구가 무슨 소용이에요? 돈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다 가져가세요. 성훈과 세아는 아버지를 판 돈과 전 재산을 합친 5억 원을 브로커에게 한 번에 송금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술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설계했어요. 여보, 이제 우린 뉴요커야.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안녕이다. 미국 가서 성공만 하면 돼. 두 사람의 얼굴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희망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 출국장. 들뜬 마음으로 티켓팅을 하려던 성훈 부부에게 항공사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손님, 예약된 항공권이 없는데요. 전산의 비자 정보도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세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브로커 케빈장이 다 처리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세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케빈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부부는 미친 사람처럼 공항 경찰대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전산 오류이길, 제발 브로커가 전화를 못 받은 것이길 간절히 빌면서요. 하지만 전산망을 조회하고 돌아온 경찰관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케빈 장이라는 놈 이미 어젯밤에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방금 접수된 피해자만 수십 명이에요. 지명수배된 상습 사기꾼한테 완전히 당하신 겁니다. 그 순간 성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공항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삐 하는 이명 소리만 울려 퍼졌죠. 아버지를 차가운 눈밭에 버리면서까지 살던 집 보증금에 헌 가구까지 팔아 영혼까지 끌어모은 피 같은 돈이었는데요. 그 전 재산 5억 원이 한순간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세아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돈, 내 5억, 그거 우리 전 재산이야. 어떻게 해? 성훈은 넋이 완전히 나가서 짐가방만 멍하니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얻으려 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몸 누일 곳조차 없어진 세 식구는 결국 철거를 앞둔 재개발 구역 구석에 박힌 싸구려 달방으로 기어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보증금 한 푼 없이 달마다 푼돈을 내고 버티는 그야말로 삶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이었죠.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진 녹슨 방문을 열자마자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세 사람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뉴욕의 마천루를 꿈꾸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쓰레기장 같은 현실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비참한 현실은 더욱 적나라하게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축축한 방구석에서 어른 팔뚝만 한 시커먼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거든요. 세아와 어린 지훈이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 위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여보, 저거 빨리 잡아. 뭐하고 있어? 성훈이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허둥지둥 설쳤지만 쥐는 성훈을 비웃기라도 하듯 요리조리 피해서 벽 틈새 구멍으로 쏙 사라져버렸습니다. 성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집에서 이런 쥐 나오면 맨손으로도 턱턱 잘 잡으셨는데 아버지 계셨으면 금방 잡았을 텐데. 그 말에 세아가 도끼 어린 눈으로 성훈을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노인네 얘기를 여기서 왜 해? 당신이 무능해서 사기당하고 이 꼴 난 거잖아. 성훈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내 탓? 이게 왜 내 탓이야? 당신이 브로커 믿고 5억이나 덥석 보낸 거잖아. 이민을 무슨 옆 동네 이사 가는 걸로 생각한 거야? 부부의 고성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이라고 물어뜯는 아수라장이었죠. 그때 방 구석에서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던 10살 지훈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는 화도 안 내고 나한테 맛있는 과자도 맨날 사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찾으러 가면 안 돼? 지훈이의 그 순수한 한마디는 세아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세아는 아이에게 화풀이 하듯 무섭게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해. 너도 이제 할아버지 얘기 절대 꺼내지 마. 알았어? 엄마의 무서운 호통에 지훈이는 흠칫 놀라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훈은 이불 속에서 작은 손을 낡은 잠바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더니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절망은 더 깊은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아는 성훈이 어렵게 구해온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으며 아주 섬뜩한 말을 내뱉었어요. 여보, 아버님 실종신고, 아니 사망신고는 안 되나? 날씨도 추운데 길에서 객사라도 하셨으면. 사고사로 처리되면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차갑게 식은 도시락 밥을 삼키던 성우는 아내의 말에 흠칫 놀라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얼어 죽기를 바란다는 그 끔찍한 말. 하지만 성우는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생존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버지의 죽음까지 바라는 그들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혼미상, 무연고, 치매 노인. 경찰서에 인계된 만석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표였죠. 만석은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공공 요양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시설의 환경은 참담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복도에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씻지 못한 노인들의 채취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밤낮 없이 괴성을 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치매 환자들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결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그날 입고 왔던 낡은 재킷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꼿꼿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만석은 잘 때도 그 낡은 재킷을 벗지 않고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 안주머니에는 혹시라도 젖을까봐 비닐로 꽁꽁 싸매둔 500억짜리 땅 문서가 고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만석은 낮이면 종일 말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붓과 종이가 없으니 식당에서 챙겨온 나무젓가락 끝에 물을 살짝 묻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만석을 가만두지 않는 건 시설 내에서 텃세를 부리던 기존 노인들이었죠. 하루는 그중 심술궂은 노인 하나가 만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새로 온 형씨, 밖에서 어떻게 굴러먹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보아하니 자식한테 단단히 미운 털 박혀서 버림받은 모양인데. 만석이 대꾸 없이 묵묵히 글씨만 써내려가자 기분이 상한 노인이 혀를 차며 만석이 바닥에 정성껏 써둔 글자 위를 더러운 신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야?
보나 마나 너도 밖에서 그저 그런 인생 살았을 거면서 이딴 글은 왜 쓰고 있어?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쏟아졌지만 만석은 조금도 화를 내거나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자국이 찍힌 자리 옆으로 물러나 다시 꼿꼿한 자세로 글씨를 이어나갔죠. 물기가 마르면 금세 사라지는 허무한 낙서였지만 어떤 모욕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만석의 손끝에서는 삭막한 시설 안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기묘한 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설 내에서 주먹 꿰나 쓴다며 다른 노인들을 괴롭히던 왕초 노인이 만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험악한 인상을 쓴 그가 만석이 바닥에 쓴 글씨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죠.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초 노인이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더니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숨겨두었던 팥 양갱 하나를 만석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르신, 제가 살다 이렇게 멋진 글씨는 처음 봅니다. 이 달콤한 양갱 하나 드시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왕초 노인의 뜻밖의 행동에 주변 노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평소 텃세를 부리며 군림하던 그조차 만석의 기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괴롭히던 노인들도 만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깍듯하게 한시 어르신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치매 노인 행세를 했지만 평생을 곱게 살아온 그의 인품은 쓰레기통 같은 시설 안에서도 은은한 묵향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한편 그 시각 전 재산을 허무하게 날리고 곰팡이 냄새나는 여관방에 처박혀 있던 아들 부부의 운명을 뒤바꿀 일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멍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기도 야산 그린벨트 구역 정격 해제, 대규모 신도시 개발 확정, 앵커의 들뜬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 커다란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구역, 바로 만석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쓸모없는 맹지였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안경을 쓴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 흥분된 목소리로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가 될 핵심 구역입니다. 보상금 규모만 해도 최소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좁은 여관방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훈과 세아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500억이라고? 정적을 깬 것은 세아의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이었습니다. 세아는 눈이 완전히 뒤집혀 성훈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어요. 여보, 저거 아버님 땅이잖아. 저거 아버님 땅 맞지? 그 땅 문서 아버님이 그날 입고 나간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거. 그렇지? 제발 그렇다고 말해. 성훈도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맞아. 아버지 안주머니. 내가 그걸 왜 안 챙겼지? 내가 미쳤지. 우리가 지금 500억을 휴게소에 버리고 온 거야. 후회와 탐욕이 뒤엉킨 부부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10살 지훈이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 한다는 엄마 아빠의 고함 소리에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어요. 아이의 얼굴엔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럼 우리 이제 할아버지 찾으러 가는 거야? 나 할아버지 진짜 보고 싶었어.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맞지? 지훈이가 성훈의 팔을 잡고 방방 뛰자 세아는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속삭였죠. 그래, 찾으러 가야지.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문서가 우리 목숨줄이야. 지훈아, 너도 가서 눈 크게 뜨고 같이 찾아야 해. 할아버지 옷 속에 든 종이 봉투, 그걸 찾아야 우리가 살아. 알겠어? 아이는 엄마의 말뜻도 모른 채 그저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황급히 겉옷을 챙겨 입으며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인근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러 왔다며 울먹거렸지만 담당 경찰관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어요. 여행 중에 휴게소에서 잃어버리셨다고요? 어르신이 차에서 내리실 때 보호자분들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왜 즉시 신고하지 않고 며칠이나 지나서 이제야 오셨죠? 경찰관의 취조 같은 질문에 성우는 유기 사실이 들통날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 세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왈칵 쏟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순경님, 저희 아버님이 치매가 워낙 심하세요. 저희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정말 바람처럼 사라지셨다니까요. 며칠 동안 저희 부부가 피눈물을 흘리며 산속을 헤매느라 신고가 늦은 거예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우리 불쌍한 아버님 어떡해요. 세아의 완벽하고 애절한 효부 연기에 경찰관은 금세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어르신 인상차게 알려주시면 전국에 수배 내리겠습니다. 신고를 마친 성훈과 세아는 경찰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만석을 버린 휴게소를 다시 찾아가 CCTV를 보여달라며 떼를 쓰고 인근 파출소와 노숙자 센터를 이잡듯 뒤지고 다녔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치매가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불쌍한 아버지를 못 봤냐며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사설 탐정까지 고용한 끝에 비슷한 인상착의의 노인이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에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곧장 렌터카를 몰고 미친 듯이 시설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500억이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빨리 가. 그 문서 시설 사람들이 훔쳐갔으면 어떡해.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해.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시설에 도착하기 불과 1시간 전 만석은 시설 과밀 문제로 인해 다른 시설로 이송된 직후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그들의 만남은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부부에게 시설 관계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 명의 노인분들이 각기 다른 곳으로 나누어 보내져서 두 분이 찾으시는 어르신이 정확히 어디로 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허탈함의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세아의 눈빛은 더욱 독하게 타올랐습니다. 우린 땅 문서만 찾으면 돼. 어떻게든 찾아야 해. 전국에 있는 요양원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야. 세아의 관심은 오로지 시아버지의 아니가 아닌 재킷 안주머니 뿐이었습니다. 텅 빈 시설 복도에 부부의 거친 한탄 소리와 탐욕의 발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한복판, 만석이 이송된 지방의 새로운 쉼터에는 평소와 다른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시설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굴지의 대기업인 제2그룹의 최주원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연말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직접 배식 봉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김과 사람들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회장 최주원이 노인들의 식판에 따뜻한 밥을 퍼주고 있을 때였죠. 주원의 시선이 배식대 구석,
분리수거를 위해 쌓아둔 낡은 박스 더미에 우연히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골판지 위에 큼지막하게 써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기가 스며들어 조금 번지긴 했지만 획의 시작과 끝이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산처럼 묵직한 그 필체. 주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은인의 글씨였으니까요. 이 필체는 혹시 선생님? 주원이 들고 있던 국자를 툭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놀란 직원이 달려오자 주원은 다급하게 글씨가 적힌 박스를 가리켰죠. 이 글씨,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이 박스에 글씨를 쓴 사람이 지금 이 시설에 계신 겁니까? 어리둥절해하던 시설 직원이 식당 제일 구석진 곳, 잔반통 옆에 어두운 수도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보세요. 한씨 어르신이 쓰신 걸 거예요. 맨날 아무데나 붓글씨 흉내를 내며 낙서를 해대는 노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주원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직원이 가리킨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수도가 구석에 낡아 빠진 재킷을 입은 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남은 식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 얼음장 같은 찬물에 닿아 시뻘겋게 부르터 있었죠. 구분 등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주원은 단숨에 그 뒷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만석 선생님 맞으시죠? 주원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초점 잃은 눈빛이었지만 만석은 눈앞에 선 건장한 신사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자네로구만. 아주 많이 컸네. 그려. 덤덤하고 평온한 만석의 한마디에 주원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 저 주원이에요. 최주원이요. 기억하시죠? 아니, 선생님. 도대체 어쩌다 이런 곳에 계시는 겁니까? 주원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만석의 젖은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얼음장같이 차갑고 거칠어진 손바닥. 주원은 그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에서 풍기는 주방 세제 냄새 너머로 30년 전에 진한 묵향이 피어오르는 듯 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주원은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폭주족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죠. 그러다 빗길에 미끄러져 피투성이가 된 채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불량한 폭주족 놈이라며 손가락질만 하고 지나갔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던 그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등판이 피 흘리는 주원을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서예 학원을 운영하던 만석이 의식을 잃어가는 주원을 들쳐 업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렸던 겁니다. 만석은 퇴원한 주원을 자신의 학원으로 불렀습니다. 매를 드는 대신 붓을 쥐어주었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법을 가르쳤죠. 먹물이 튀어 까매진 주원의 손을 잡아주며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글씨의 획이 비뚤어지면 종이를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힘을 주어 여백을 채워야 한다고요. 그 가르침 하나에 마음을 다잡은 주원은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고 보란듯이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이었어요. 학사모를 쓴 주원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만석의 학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멋지게 자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골목 어귀의 낡은 학원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 한 장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던 청년은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선생님을 다시 찾아내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 은혜를 1000배, 10,000배로 갚겠다고요. 그런데 그토록 애타게 찾던 스승을 오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주원은 끓어오르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생님,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겁니까? 아드님은요? 아드님은 도대체 뭐라고 선생님이 이런 곳에서 고생하시게 내버려둔 겁니까? 주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만석은 부끄러운 듯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원이 만석의 거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재차 묻자 만석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치매가 와서 집을 나왔어. 우연히 멀리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뒤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구나. 우리 성훈이는 아무 잘못 없다. 내가 없어지고 얼마나 놀랐겠니. 다 늙고 병든 내 탓이야. 내 탓. 허공을 맴도는 만석의 시선, 억지로 지어 보이는 어색한 표정. 만석의 마음을 꿰뚫어 본 주원은 그 서툰 거짓말에 속지 않았어요. 선생님, 치매 걸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힘있고 고든 글씨를 쓰십니까? 길을 잃으신 게 아닐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주원의 의심에 결국 만석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원의 옷깃을 잡고 애원하듯 속삭였죠. 주원아, 부탁이다. 여기서 더 일이 커지면 안 돼. 내가 자식한테 버려졌다고 하면 우리 성훈이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되고 교도소에 가는 정가자가 돼. 차라리 내가 노망난 늙은이가 되는 게 낫다. 그냥 덮어다오. 자식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그 바보 같고 지독한 사랑에 주원은 할 말을 잃었어요. 주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만석의 마른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운을 띄웠어요. 선생님,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방황하던 시절 선생님 같은 분이 제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밤 생각했거든요. 주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엇인가 결심한 듯 확고한 눈빛으로 만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선생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주원의 선언과 함께 시설 밖으로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주원은 자신이 입고 있던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만석의 어깨에 걸쳐 주었죠. 그토록 차갑고 외로웠던 밑바닥의 삶이 옛 제자의 따뜻한 온기로 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였어요. 전국의 요양시설을 쥐잡듯 뒤지며 미친 듯이 질주하던 성훈과 세아의 차가 만석이 머물던 쉼터 마당으로 요란하게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미 주원과 함께 떠난 뒤였고 그들은 또다시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만석을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이 쉼터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황량한 길거리. 성훈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며 입을 열었죠. 여보, 갈만한 데는 다 뒤졌어. 이 추운 날씨에 노인네가 제대로 된 옷도 없이 밖으로 나갔는데 혹시 벌써 길바닥에서 잘못된 거 아니야? 벌써 얼어 죽거나 객사라도 하셨으면 어떡해. 그 문서가 주머니에 있는데. 세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머리칼만 쥐어뜯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던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500억이라는 탐욕에 불이 붙자 이제는 제발 내 눈앞에 나타나 달라며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죠. 심지어 땅 문서만 찾을 수 있다면 차갑게 식은 시체라도 좋다는 그들의 모습은
탐욕이 만들어낸 가장 기이하고도 서글픈 괴물의 민낯이었습니다. 제2그룹 최주원 회장의 으리으리한 대저택. 그 따뜻하고 포근한 거실에서 만석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원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직접 끓인 뜨끈한 전복죽을 쟁반에 담아들고 왔어요.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죽의 고소한 냄새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만석의 속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선생님 하길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뵈니 눈빛이 참 맑고 고우십니다. 박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만석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방황하던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석은 그저 말없이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죠. 그때 박 여사의 시선이 만석에 갈라지고 부르튼 손등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자신이 직접 뜬 두툼한 털장갑과 목도리를 가지고 나와 만석의 거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런 귀한 글씨를 쓰시는 손이 추우면 안 되죠.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만석의 목이 막혀왔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느라 받아본 적 없는, 아니 친자식에게서도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이 따뜻한 대접. 피 하나 섞이지 않은 타인의 호의에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원은 만석에게 저택 안의 최고급 별채를 내주며 편히 모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만석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아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설 때 가장 떳떳한 법이야. 내 거처는 내가 직접 마련하마. 결국 만석은 주원의 회사 근처에 있는 허름하지만 햇볕이 아주 잘 드는 작은 옥탑방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주원이 선물한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문방사호 대신 만석은 동네 시장에서 사온 5천 원짜리 부탄 자루와 평범한 화선지를 방 한켠에 놓았죠. 만석은 옥탑방 평상에 앉아 창밖의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차가운 휴게소부터 치매 노인 취급을 받던 요양원의 바닥까지 그 모든 세월의 한과 깨달음을 붓끝에 담아 만석은 일필위지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무심, 마음을 비우다. 며칠 뒤 주원이 옥탑방을 찾았다가 우연히 이 글씨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감탄한 주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국내 최고 갤러리 관장에게 이 글씨를 보여주었어요. 글씨를 본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님, 이건 국보급 필체입니다. 이런 대가를 어디에 숨겨두셨던 겁니까? 당장 갤러리로 모셔오세요. 그날 이후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제야의 숨은 고수 한 선생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만석의 작품 하나당 호가는 수천만 원을 훌쩍 웃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만석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그는 서해로 번 수익금 전액과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500억 원짜리 땅 문서를 합쳐서 만선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짓기 위해서였어요. 재단 설립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상속인 란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아드님 이름을. 만석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은 굳건해졌죠. 내 핏줄은 그날 휴게소에서 흘린 눈물에 다 씻겨 내려갔네. 내 유일한 상속자는 이 사회와 내 뜻을 이어줄 최 회장, 주원이 뿐이네. 만석이 주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말보다 더 깊은
뜨거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편 몇 달째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아들 부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만한 시설들을 검색하던 성훈의 핸드폰 배터리가 꺼지고 부부의 뱃속에서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울렸죠. 결국 세아는 마지막 남은 동전을 털어 사온 라면이라도 먹자며 냄비를 끓여왔습니다. 양은 냄비가 뜨거워 바닥에 굴러다니던 며칠 지난 신문지 한 장을 받침으로 깔고는 허겁지겁 라면을 먹기 시작했죠. 후루룩 성훈이 라면 국물을 마시다가 냄비 받침으로 깔아둔 신문지 위로 빨간 국물을 툭 하고 흘렸어요. 성훈이 신문에 흘린 국물을 생각 없이 내려다본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이거 아버지 아니야? 한만석, 이거 우리 아버지라고. 성훈이 먹던 라면 국물을 뿜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국물이 튄 신문 하단 전면 광고에는 제2그룹 후원, 서예의 거장 한만석 화백 출판 기념회 및 자선 전시회라는 커다란 글씨가 박혀 있었죠. 그 옆에는 두루마기를 곱게 입은 만석의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다시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뉴스에 나온 만석은 예전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기품 있는 한복을 입고 온화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굴지의 대기업인 제2그룹의 최주원 회장이 공손하게 서 있었죠. 500억 상당의 사재 출연. 제2그룹 최주원 회장이 양아들을 자처.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세아는 500억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살아계셨어? 그것도 우리가 버린 500억짜리 땅 문서를 그대로 가지고. 세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사에는 최주원 회장이 과거 만석의 서예 학원 제자였으며 어려운 시기에 만석의 도움으로 인생이 변했다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은 세아의 머릿속에 못된 시나리오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회장이라는 사람이 옛날 제자라고?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거네? 그럼 답 나왔네. 세아가 욕망을 품은 눈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이건 기회야. 저 회장이 치매 걸린 우리 아버님을 꼬셔서 그 500억 땅을 가로채려고 유인한 걸로 몰아가자. 여론전으로 가면 무조건 우리가 이겨. 우린 거대 기업에 맞서 애타게 치매 아버지를 찾는 불쌍한 효자 부부가 되는 거야. 부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악질 이슈 유튜버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대기업 회장의 두 얼굴, 치매 노인 유인 500억 탈취의 진실이었죠. 자극적인 냄새를 맡은 유튜버가 곧장 연락을 해왔습니다. 세아는 카메라 앞에서 가증스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짓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치매가 심하신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알고 보니 저 악덕 회장이 저희 아버님을 유인해서 이용하고 그 500억짜리 땅 문서까지 뺏어갔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친 유튜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요. 내일 행사장으로 당장 쳐들어가서 제가 생방송 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중들은 무조건 약자 편이니까요. 조회수 터지면 수익금도 섭섭지 않게 나눠드릴게요. 통화를 끄는 아들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우리 인생에도 볕이 드는구나. 내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통쾌하게 500억을 되찾을 생각에 두 사람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축배가 아니라 처참한 단두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황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과 수많은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죠. 무대 뒤편의 대기실, 만석은 긴장한 듯 자꾸만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재킷 대신 기품 있는 옥색,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모습은 그 옛날 명문가의 선비처럼 고고해 보였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 선다는 부담감에 만석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아한 연보라빛 한복을 차려입은 주원의 어머니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만석의 비뚤어진 두루마기 옷고름을 다정하게 매만져 주었죠. 선생님, 오늘 정말 근사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저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박 여사의 그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속삭임에 만석은 얼어붙었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헛기침을 했어요. 박 여사님이 계시니 저도 아주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노인 사이에 몽글몽글하고 따스한 황혼의 설렘이 피어오르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사회자의 엄숙한 계회 선언과 함께 제2그룹 최주원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된 가운데 주원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입을 뗐죠. 오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은 묵향처럼 제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신 한만석 화백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며 만석이 무대로 걸어나가려던 바로 그 찰나였죠. 쾅하고 연회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들이 행사장으로 난입했습니다. 바로 아들 성훈과 며느리 세아, 그리고 번쩍이는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이었죠. 최주원, 이 파렴치한 놈아. 회장이라는 놈이 남의 치매 아버지를 유인해서 재산을 가로채냐. 당장 우리 아버지를 돌려줘라. 성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행사장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세아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며느리인 척 통곡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아버님을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요. 세아가 피눈물을 흘리듯 절규하자 옆에 붙어있던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바짝 들이대며 자극적인 멘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대기업 회장의 추악한 두 얼굴입니다. 길 잃은 치매 노인을 유인해 돈벌이에 이용하고 재산까지 빼앗은 현장입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주원이 마이크를 잡고 나서려 했지만 성훈이 다짜고짜 주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인 걸 이용해서 500억짜리 땅 문서 빼앗은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경찰 불러. 하객들과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주원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여론이 완전히 성훈 부부 쪽으로 기우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성훈과 세아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편의 어두운 장막이 걷히고 만석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옥색 두루마기 자락이 걸음마다 기품 있게 흔들렸죠. 오늘의 만석은 휴게소에 버려졌던 그 초라하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만석의 서슬 퍼런 눈빛과 마주친 성우는 순간 흠칫 놀라 주원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장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곧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만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성훈이에요. 저놈들이 아버지를 가둬둔 거죠? 이제 다 끝났어요. 저랑 같이 집에 가세요. 성훈이 만석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만석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떼어내고는 마이크를 잡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라고? 유인이라고? 도대체 누가 치매이고 누가 누구를 유인했다는 말이냐? 만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거대 연회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만석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만석은 하객들을 향해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지독한 진실을 담담하게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앞날을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려 했습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한겨울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내 아들 인생이 어찌 될까 걱정해서 존속 유기죄를 덮어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가 먼저 내 입을 열게 만드는구나. 순간 성훈과 세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세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지금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만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서늘한 눈빛으로 아들 부부를 내려다보았죠. 주원이는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거두어주고 사람 대접을 해준 은인이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생명의 은인을 도둑으로 몰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땅 문서가 그리도 탐이 나더냐? 만석의 완벽한 팩트 폭격에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여론이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가장 먼저 태세를 바꾼 건 바로 부부가 고용한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주원이 아닌 성훈과 세아의 얼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유튜버가 특종 앞에서 신이 나서 생방송 멘트를 날렸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아버지를 고속도로에 버린 것도 모자라 500억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십시오.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하객들 사이에서 경멸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저럴 수 있냐? 사람의 탈을 쓰고 저건 짐승만도 못하다는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졌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자 성훈은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맨바닥에 이마를 세게 찌으며 사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보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옆에 있던 세아도 싹싹 빌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아버지의 옷 속에 있는 500억짜리 땅 문서가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어요. 만석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자식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말로 하는 용서는 필요 없다. 네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라. 만석은 아들을 향해 마지막 기회이자 지독한 시험을 제안했어요.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아들로 받아주겠다. 하지만 빈손으로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내 조건이다. 아들 부부는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500억과 재산을 되찾을 욕심에 이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흘리는 아들 부분의 저 눈물은 과연 진심 어린 반성일까요? 아니면 그저 500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미련이었을까요?
단단히 마음을 먹은 아버지가 준비한 진짜 시험대 앞에서 이들 부부의 속마음이 곧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석이 아들 부부에게 제안한 바닥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만석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거대한 무료 급식소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대형 설거지 구역이었어요. 하루에 수백 명분의 밥을 짓고 치워야 하는 곳.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강남을 누비던 성훈과 세아는 이제 꼬질꼬질한 주방용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까지 오는 촌스러운 노란색 장화를 신어야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밥 좀 더 줘요. 국물도 좀 더 주고.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들이 식판을 내밀며 세아에게 소리쳤습니다. 세아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배식을 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긴 잔반을 치우는 일은 그야말로 고역이었습니다. 실수로 쏟아진 시큼한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코를 찌르는 세제 냄새 속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소 점심 메뉴로 알감자 조림이 나왔습니다. 노르스름한 알감자들은 과거 눈보라 치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아버지 유기 사건을 떠올리게 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을 닦던 세아는 사람들이 먹다 남긴 알감자를 보고 신경질적으로 잔반통을 향해 감자를 퍽퍽 던져 넣었어요. 알감자,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배식을 마친 한 노숙자가 아줌마, 오늘 밥 아주 잘 먹었소. 라며 식판을 반납하고 돌아서는데 식판 구석에 남아있던 동그란 알감자 한 알이 세아의 발밑으로 또르아 굴러떨어졌습니다. 씩씩거리며 돌아서던 세아는 바닥에 떨어진 그 알감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아버렸죠. 그 순간 세아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더니 방금 전 자신이 알감자를 집어 던졌던 바로 그 잔반통 안으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음식물 찌꺼기와 악취나는 국물이 세아의 온몸을 뒤덮었죠. 세아는 쓰레기통 안에서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싫어.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만석이 불시에 급식소로 시차를 나왔습니다. 멀리서 만석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부부는 순식간에 표정을 싹 바꾸었죠. 세아는 방금 전까지 눈을 흘기던 노숙자의 거친 손을 덥석 잡고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표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오늘 반찬 입에 좀 맞으셨어요? 모자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성훈 역시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묵묵히 바닥 걸레질을 하는 척했죠. 만석이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힘들지는 않니? 성훈은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렇게 땀 흘려 일해보니 그동안 아버지가 해주신 밥 한 톨의 소중함을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저 정말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만석은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만석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싹 사라지고 씁쓸하고도 무거운 표정으로 옆에 있던 비서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죠. 저들의 가짜 연기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부부의 위태로운 인내심은 어느 오후 세아의 대학 동창 친구들이 재단으로 봉사활동을 오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던 세아를 발견한 친구들이 입을 틀어막았거든요. 어머, 너 세아 아니니? 너 성공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다더니 여기서 이 꼴로 뭐 하는 거야? 설마 다 거짓말이었어? 수치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세아는 급하게 변명을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여기 우리 아버님 재단이야. 오늘만, 그래,
오늘만 잠깐 도와주러 온 거야. 친구들이 떠나고 난 후 세아는 끓어오르는 쪽팔림과 분노의 치를 떨며 성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대론 못 살아. 친구들이 내가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는 이 거지 같은 꼴을 다 봤다고. 여보, 재단 식자재 납품업체랑 짜고 뒷돈 챙겨서 다 정리하자. 어차피 아버님 노망나서 회계장부 같은 거 볼 줄도 몰라. 우리가 다 빼돌려도 모를 거라고. 성우는 처음엔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의 도끼 어린 설득에 동조하고 말았죠. 그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500억도 사회에 다 환원한다고? 그건 미친 짓이야.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야 해. 결국 성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마저 저버리고 식자재 대금 5억 원을 횡령해 도주 자금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의 모든 횡령 과정은 주원이 미리 설치해둔 CCTV와 이중 회계장부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죠. 늦은 밤 성훈이 횡령한 돈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야반도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원의 보안팀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부부를 에워쌌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성훈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만석을 향해 원망 섞인 탓을 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처음부터 그 500억. 그냥 우리 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왜 끝까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끝까지 남 탓만 하는 아들의 원망에 만석은 깊고 쓸쓸한 표정으로 뒤돌아서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공부가 덜 되었구나. 그깟 육체 노동 몇 달로는 내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린 가난을 털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구나. 결국 성우는 거액 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며느리 세아는 어린 아들 지훈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범이었지만 집행유예만 받고 풀려나게 되었죠. 차가운 교도소 독방. 성우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로 매일 밤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가명을 탄원해주고 매달 넉넉한 영치금과 사식을 넣어주고 틈만 나면 면회를 가려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숭고한 훈육이자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형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우는 고마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면회 날 교도관은 만석에게 싸늘한 아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수감자가 면회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는 안 보겠다고 전해달랍니다. 그냥 돌아가시죠. 또다시 면회를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차안. 보다 못한 주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만석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주원아, 서예를 하다 보면 가끔 글씨를 망칠 때가 있지 않느냐? 획 하나를 잘못 그었다고 해서 붓을 꺾고 종이를 찢어버려야 하느냐? 아니다. 끝까지 붓을 쥐고 여백을 메워야 해. 그것이 글씨를 쓰는 사람의 도리다. 성훈이가 절이 된 건 처음 획을 잘못 그은 내 책임이다. 내가 포기하면 저 아이는 영영 저런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이라는 종이를 함부로 찢어버릴 수가 없구나. 주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30년 전 방황하던 폭주족 시절의 자신 역시 세상이 당장 찢어버리려 했던 망친 종이었거든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포기했을 때 끝까지 붓을 놓지 않고 여백을 채워 오늘의 최주원으로 다시 써내려간 사람이 바로 눈앞의 스승이었습니다.
주원은 만석의 그 미련하고도 위대한 사랑이 결국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육중한 교도소 철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수감 기간을 마친 성운이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걸어 나왔죠. 교도소 앞 공터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 앞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채 미동도 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 1년간 부쩍 늙어버린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걸어 나오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성훈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만석은 모든 걸 용서하겠다는 듯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성훈은 아버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내민 손을 매몰차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저만치 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내 세아의 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허공에 멈춰버린 만석의 거친 손, 비서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회장님 하며 부축하려 했지만 만석은 쓸쓸한 표정으로 그 손을 거두고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세아의 차 안 뒷좌석에는 어느덧 11살이 된 손자 지훈이가 타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창밖 멀리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반가움에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 하고 창문을 내리려 했죠. 그 순간이었어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세아가 뒤를 돌아보며 아이의 손등을 찰싹하고 거칠게 때렸습니다. 하지마. 창문 내리지 마.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아빠가 감옥까지 다녀온 거야. 이제 우리한테 할아버지는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 운전석에 올라탄 성훈도 거칠게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어요. 빨리 가자. 나한테 이제 아버지는 없어. 차는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매정하게 출발해버렸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체념한 듯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만 출발하세. 나는 할 만큼 했네. 만석의 차 역시 반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한편 성훈이 운전하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만 건조하게 들려올 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죠. 한참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뒷좌석의 지훈이가 정적을 깨고 툭 하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아빠,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 말에 성훈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들을 노려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까 엄마 말 못 들었어? 우린 이제 할아버지 없어. 세아도 지지 않고 거들며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이제 2번 다시 할아버지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알았어? 한동안 아무 말 없던 지우는 주머니 속에 손을 깊숙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어요. 무언가 아주 소중한 보물을 확인하려는 듯 주머니 속에서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덜컹하며 차가 과속 방지턱에 걸리는 순간이었어요. 지훈이의 주머니 속에 있던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 하나가 툭 하고 차량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세아가 몸을 돌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무심코 펼쳐본 종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었어요. 그 영수증은 1년 전 그들이 아버지 만석을 한겨울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다버리던 바로 그날 그 휴게소 부근의 톨게이트 영수증이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지훈아, 이거 할아버지랑 여행 갔을 때 통행료 영수증이잖아. 네가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이제 할아버지 생각하지 말라니까. 운전을 하던 성훈도 백미러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래, 지훈아, 그런 걸 왜 갖고 있니? 쓰레기니까 버려. 그러자 뒷좌석의 지훈이가 백미러를 통해 아빠의 눈을 정확히 맞추며 너무나도 차분하고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버리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지도란 말이에요. 지도라니? 영수증이 무슨 지도야? 성훈과 세아가 동시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어요. 그러자 지훈이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를 어느 휴게소에 버렸는지 기억하려고요. 나중에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늙으면 제가 거기다 갖다 버려야 하니까요. 순간 달리는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훈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쓸모없는 건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끼익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성훈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갓길에 급하게 멈춰 섰어요. 성훈은 머리를 거대한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죠. 핸들을 잡은 그의 두 손이 하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의 세아는 마치 불에 대기라도 한 것처럼 들고 있던 영수증을 기겁하며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핸들을 잡은 성훈의 머릿속에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끔찍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게소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던 날 백미러로 보이던 아버지의 구분 등 출판 기념회에서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던 순간, 그리고 끝까지 면회를 거부하며 매몰차게 돌아섰던 그날의 기억들. 내 아들이, 지훈이가 나를 괴물로 보고 있구나. 내가 어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제야 뼈저린 후회와 공포가 성훈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성훈은 핸들에 머리를 박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순 없어. 성훈이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며 기어를 바꿨습니다. 타이어가 타는 소리를 내며 차가 불법 유턴을 했죠. 성훈은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는 만석의 차를 향해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뒤에서 미친 듯이 상향등을 깜빡이며 쫓아오는 성훈의 차를 만석의 운전기사가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뒤에 아드님 차가 따라오는데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만석이 백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들이 또다시 자신을 원망하며 무슨 해코지라도 하러 쫓아오는 것이라 생각했죠. 만석은 고통스러운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냥 속도를 높여서 따돌리게. 저 차 뒷좌석에는 내 어린 손자가 타고 있네. 아이 앞에서 더 이상 이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른이 할 짓이 아니야. 나도 이제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만남은 하고 싶지 않다네. 만석의 지시에 기사는 신호도 무시한 채 속도를 한껏 높여 도로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놓쳐버린 성훈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성훈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대성통곡을 했죠. 옆에 있던 세아 역시 뒷좌석에 지훈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미안해. 부모의 오열에 지훈이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세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안 버릴게. 세 가족이 탄 차 안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 괴물의 껍질이 벗겨지는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성우는 제2그룹 본사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밥도 먹지 않고 사흘 밤낮을 버텼죠. 출근하던 최주원 회장이 나타나자 성우는 기어가듯 다가가 주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저 500억 유산, 이제 10원 한 장 필요 없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제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서 아버지께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주원은 성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비열하고 도끼 가득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진심 어린 후회와 간절함만이 차올라 있었죠. 사람이 변한 것을 직감한 주원은 조용히 만석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주원이 내어준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만석이 주원의 어머니인 박여사와 재혼하여 꾸린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기와집이 있었죠. 마당 텃밭에서는 만석이 허리를 굽혀 상추를 뜯고 있는 평온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운 부부와 지훈이는 대문 앞에 서서 차마 발을 들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죄인이 어찌 감히 발을 디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아이는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만석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없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만석은 들고 있던 상추 바구니를 툭 떨어뜨리고 손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뭐냐? 우리 강아지. 하레비도 네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 얼마나 많이 컸는지 보자. 그 모습을 본 성운과 세아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만석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에게 용서를 비는 죄인들처럼 이마를 흙바닥에 박는 석고대죄였습니다. 성운이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 제발 저를 혼내주세요. 세아도 머리에 흙이 묻는 것도 잊은 채 눈물을 쏟아내며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석은 품에 안긴 손자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발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들 내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석의 깊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죠.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가 아들을 내치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이 지독한 업보가 지훈에게 대물림 될 것이다. 이제 여기서 끊어야 해. 아들을 용서하는 것만이 훗날 지훈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괴물로 자라지 않게 막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석의 마음을 읽은 듯 툇마루에 서 있던 박여사도 소리 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후 만석은 흐르던 눈물을 조용히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엎드려 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왔느냐? 배고플 텐데 밥은 먹었니? 마침 텃밭에 상추가 아주 싱싱하게 잘 컸다. 들어와서 밥 먹자. 박여사 또한 다가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며느리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흑투성이인 무릎을 다정하게 일으켜 세워주었죠.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안 그래도 영감님이 아들 오면 준다고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얼른 들어가요. 자신들을 향한 비난과 호통을 각오했던 성훈과 세아는 예상치 못한 그 끝없는 사랑과 용서 앞에 몸둘바를 모르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성훈 부부는 서울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만석의 시골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는 500억짜리 땅 문서가 아니라 텃밭의 상추와 된장찌개를 행복으로 여기며 농사를 배우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탐욕이 빠져나간 자리는 진정한 효도와 사랑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어느 평온한 저녁 5 식구가 마루에 놓인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툼한 계란말이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아들 성훈의 밥그릇 위에 슬며시 올려주었죠. 성훈이 쑥스러운 듯 웃자 만석은 마음속으로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성훈아, 네가 어떤 탐욕스러운 괴물이 되었든 세상이 너를 향해 어떤 돌을 던지든 넌 여전히 내게 밥 위에 맛있는 반찬 하나 더 올려주고 싶은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일 뿐이란다. 밥상 위로 퍼지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와 가족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아팠던 겨울이 지나고 가족의 품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습니다.